자, 그러면 사무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일단 갈 때 이거 한번 세팅해 보자. 그 아까 하다 보니까 설정에 차량 여기에 드라이브 모드에 가니까 VGS가 있어. VGS가 뭐냐면 버추얼 기어 시프트라고 해서 요번에 새로 들어간 모드야. 일단 가상 사운드를 주고 변속이 되는 거죠. 여기 바뀌었어. D1로. 자, 일단 가상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변속이 되네. 2단 3단 느껴져요? 살짝? 예. 4단 그죠? 살짝. 예. 전기차가 변속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그쵸. 이게 구라지 이게. 뻥이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으로 변속 패턴을 흉내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보면 그죠? 3단 그러네. 2단 느껴지네요. 이렇게 해서 2단을 하면 더 안 올라가. 2단에서 바뀐다. 내가 수동 모드로 하면 그냥 1, 2, 3, 4가 나오고 자동 모드면 D1, D2, D3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3단에서 지금 2단으로 내려볼게요. 지금 43 이럴 리가 없잖아. 전기차가 그죠. 뻥이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D1이면 자동이니까 자동으로 변속은 돼요. 근데 그때는 변속 느낌이 다이나믹하진 않아. 근데 내가 수동 변속을 할 때 이게 원래는 EGMP의 패드 시프트는 회생제동 단계 조절인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회생제동 단계가 스마트 회생제동 알아서 오토로 하는 걸로 잡혀 있고 이걸로 내가 아까 VGS 모드를 켜면 수동 변속을 할 수 있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에도 저희가 이 수동 변속을 처음 경험한 게 물론 경험을 저는 못 했는데 초대 받아놓고 하여튼 자 해볼게요. 2단으로 계속 가면 안 올라가. 3단 바꿔야지 올라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RN22E에서 이 가상 사운드하고 가상 기어 시프트 이것을 처음 소개를 했어요. 현대자동차가. 그런데 그게 첫 번째로 양산에 들어간 모델이 바로 이 23년식 GV60이에요. 이게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공학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거 되게 쓸모없는 기능이다. 그렇죠. 사실 이런 소리 같은 경우 봐봐요. 이런 소리 가상 사운드 이거는 솔직히 밖에서 들리면 모르겠는데 안에서 들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면 전기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리가 시끄러워서 사는 것도 있거든. 맞아. 조용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맞아요. 그런데 굳이 소리를 내준다? 안에서 그것도 밖이 아니고. 밖은 왜냐면 사람들이 전기차가 조용하니까 차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근데 안에는 운전자가 굳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드는 끌게요. 신기하긴 해요. 변속 충격이 오토 모드일 때는 별로였는데 수동으로 하니까 그죠? 꽤 그럴싸하게 느껴지잖아요. 변속 충격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1단에서 계속 가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죠. 소리는 2단 확 걸리죠. 3단 탁 튀어나가고 2단 탁 걸리고 끝내주네. 자, 고속도로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5단 이게 몇 단까지 구성이 되어 있지?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코딩에서 로직으로 이 RPM 제한을 걸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네. 6단 7, 8까지 있나봐. 8까지 있네. 기존의 내연 제네시스랑 동일하게 8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HDL을 키겠습니다. HDL 키고 HDL 켰고요. HDA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옵션상으로. 자, 이제 끄면 돼. 이제 끄면 된다. 못 끄네? 서야 되나봐. 서야 된다. 이 사운드 지금 되게 거슬리는데. 드라이브 모드가 VGS가 들어가 있으면 강제로 사운드가 나나봐요. 그래서
사운드가 좀 거슬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뭐 우린 HDR로 편하게 갈 거고. 자, 그리고 이게 화면에 보일까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속도계가 있고 파워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전방 상황이 나오죠. 지금 HDR 켰으니까 전방차가 지금 끼어드네요. 그래서 차가 바뀌는 거 인식을 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원래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얘는 위젯을 본인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기판 클러스터의 우측 방향에 내가 원하는 위젯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요. 이거 좋다. 그러네요. 이런 거가 디자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위젯을 올려다가 사람들이 커넥티드 서비스로 다운로드 받거나 뭐 현대 제네시스에서 제공해주는 뭐 그런 프리셋들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로 뭐 결제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멋있는 위젯인 거야. 내가 필요하고. 그런데 얘는 1,000원이야. 1,000원 정도면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1,000원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주 편하게 가고 있고요. HDA2의 수준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오닉 6를 몰면서도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신차기 때문에 아직 학습량이 부족해서 자체 학습을 또 합니다. 사용자의 그 주행 패턴이나 습관 같은 걸 분석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런 학습이 부족해서 뭐 디테일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제 차보다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제 차는 이미 2만 킬로가 넘는 주행을 통해서 학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지금 제가 받았을 때 350km 정도였고요. 지금 400km를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시속 95, 뭐 100이래요. 예. 지금 가상 사운드 외에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거의 거의 없죠. 거의 못 느끼고. 네, 못 느끼겠지. 네. 옆에 차 지나가는 소리도 안 나. 그러네. 이게 제네시스와 아이오닉의 차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어디냐. 아이오닉 혹은 EV 시리즈, 기아의 EV 시리즈, 현대의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의 각각 대중 라인업과 좀 별도입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준 프리미엄 같은 느낌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가격적으로도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으니까 그렇지. 왜냐면 이제 전기차 보급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보급이 될수록 보조금은 줄어들고 이윽고 보조금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제 아이오닉 6가 제가 프레스티지 풀옵션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빌트인 캠하고 휠을 뺐죠. 휠은 기본 18인치 휠을 했고 빌트인 캠은 제했습니다. 그 외에는 풀옵션이에요. 이 차량 가격이 얼마냐? 7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네, 7천만 원 되고요. 거기서 이제 보조금을 타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조금 1,050만 원일 거예요. 지방 보조금, 그러니까 지자체 보조금, 정부 보조금 다 해서 거기서 1,050만 원 빼봐야 6천이에요. 6천, 7천이면요, 여러분 다른 데 어디 가서 이 클래스 깡통 같은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야, 그 돈이면 이 클래스를 갈 수 있는데 당신은 그 내장재 저렴해 보이는 아이오닉 6 샀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아이오닉 6를 제가 계약하기 이전에 이 클래스를 타고 왔습니다. 시승을. 네. 이 클래스 견적도 받았고요. 이 클래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난 아이오닉 6가 더 좋았어. 네, 승차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소음 관계 등 물론 이제 그 독일차 특유의 그런 고급감은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차는 아니더라고. 왜냐면 저는 동력 성능도 좋았어야 되고 또 이제 공간이 일단 필요했어요. 네. 그때 차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이었는데 저는 SUV보다는 세단을 좋아합니다. 근데 세단에서 공간이 나오는 차는 사실 없어요, 별로. 많지 않죠. 예, 전기로 가야 되는데 전기차로 세단 당시만 해도 선택권이 테슬라 모델 3밖에 없었는데 모델 3는 내장재나 성능에 비해서 너무 비쌌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기도 편리하지 않고
충전기 같은 경우도 전용 충전을 쓰기 때문에 예. 슈퍼차저가 보급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딱 예약 계약이 뜨자마자 차 타보지도 않고 차 타보지도 않고 예, 그래서 시승기를 오히려 제 차로 찍었죠. 예, 재밌었어요. 그때 심지어는 제가 차를 인도받은 게 제가 아마 그 일반 대중들 중에서는 1호차였어요. 사실 현대를 칭찬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게 그냥 잘 만든 바람에 지들도 본인들도 처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잘 만들지 몰랐을 거예요. 예, 까보고 분석을 해보고 저도 전기차를 설계해보고 ESS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대중분들이 좀 모르실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더니 그게 고마워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현대만 알겠지. 어쨌든 빨리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아, 요게 좀 아까워. 지금 이 차는 시승차이기 때문에 원래 전기차는 여러분 톨게이트를 지날 때 하이패스 등록을 한 차량들은 50% 할인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제가 하이패스를 넣긴 했지만 이 차는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명의가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이 돈을 그대로 낼 거예요. 아, 네, 좀 비쌉니다. 저희 동네에서 나갈 때는. 띵동. 요금 비싸죠. 6,600원이 그러네요. 결제되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게 반값을 해도 3,300원이야. 그니까요. 다만 이제 이게 10월 달부터 드디어 영종도민들은 1회 왕복 무료가 된다고 합니다. 1회요? 네, 하루 1회 왕복. 아, 하루 1회? 왜냐면- 좋네요. 왜냐하면 내륙으로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출퇴근은 무상으로 해드리겠다. 그 외의 것만 돈을 내라. 네. 괜찮네요. 근데 기존에도 할인 카드가 있긴 했는데 할인을 해도 그쵸. 웬만한 톨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9,600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게 그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입체감이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이게 아쉽게도 아이오닉 시리즈는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제네시스에 이게 적용이 돼 있고 기아 EV 시리즈엔 이게 적용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그래서 EV6 처음에 시승차 시승하고 이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오닉 6를 사면 이게 있을 줄 알았어. 아, 없더라고. 좀 그런 것들.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 이게 제가 처음 이 차를 시승했을 때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살짝 거꾸로 이걸 단점으로 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단점이라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아이오닉 6를 타니까 아이오닉 6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위치가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랬던 여기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얘는 여기 있잖아요. 어,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6 같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좀 더 앞으로 당겨진 경우에 전방 주시성이 좋아집니다. 그 소리는 뭐냐? 더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옆으로 고개를 안 돌려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다 보이거든 이렇게. 그런데 이 위치에 있을 때는 고개를 돌려야 돼요.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은 뭐냐? 기존의 사이드 미러, 거울, 전통적인 거울 사이드 미러를 보시던 분들은 이 위치가 거울 사이드 미러 보는 그 라인입니다. 네, 그 라인 위치, 네, 그 일직선에 있어요. 그래서 적응성이 좋다. 그래서 이런 차를 적응하고 나서 차후에 이 제네시스들도 이제 EM 플랫폼으로 제네시스 라인업이 재편될 겁니다. 2025년 이후부터. 그때는 아마 디지털 사이드 미러들이 이 앞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게 이 위치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굳이. 이 앞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네. 그런 지점들이 있고. 자, 지금 한번 이걸 볼게요. 모터 RPM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프론트 모터는 0이죠. 예. 네, 전륜 모터는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항속 주행이기 때문에. 후륜 모터만 지금 7,516, 네, 7,523. 얘가 계속 시속 100에 맞고 앞차 간격을 조절하기 때문에 약간의 RPM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크가 순간순간 마이너스도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걸 같이 보면 전력이 있어요. 소비 전력 나와 있나? 여기 있죠.
네, 소비 전력 지금 2.8, 5.24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 킬로와트입니다. 단위는. 그래서 소비 전력이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죠? 아, 그러네. 네. 살짝 밟았는데도 예. 마이너스 38이 뜨죠. 예, 예, 예. 이 회생제동을 통해서 발전시켜서 회생제동 양을 받아들이는 이 기술이 현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EGMP가 그렇게 살짝 밟았는데 순간적으로 38kWh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 라이브에서 현대자동차의 R&D에 대한 세미나를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거기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이 회생제동에 대한 R&D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뭐 제어 영역에 있어서 현대자동차의 R&D 수준이 굉장히 높고 지금 글로벌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요. 회생제동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 회생제동으로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실제로 제동 부하가 걸리는 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제동도 좋은 거지, 다른 차들보다. 그래서 일부 이제 회생제동을 믿고 뭐 브레이크를 좀 사양을 낮춘다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들은요, 엔트리급은 대부분 회생제동량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좀 더 저렴하게 기존보다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한들 그럼 회생제동량이 많아야 내가 그게 안정감도 있고 좀 더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지를 할 텐데,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대로 잔뜩 디튠을 해놓고 회생제동량이 적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차는 그럴 걱정은 없다. 일단 이게 물론 이 퍼포먼스라서 더 많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이 차가. 하지만 제가 아이오닉 6로 경험을 해봤을 때도 4륜 모델 그리고 단순히 후륜 모델 2륜 모델하고 코나 EV 때 전륜 150kW 모델조차도 동급 그 어떤 차량보다도 회생제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오토기어하고 제 채널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것만 보셔도 좀 제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탈 수 있겠다 라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칭찬만 하고 있는데 이거 깔 거 없나? 뭐 좀 까야 되잖아. 이 또 현바 소리 듣겠구만 또 그냥. 응? 제네시스 바 소리 듣겠어. 뭐가 불편하지? 아까 그거 내비게이션 음성 그렇죠. 예. 그런 거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네. 나머지는 뭐가 불편하지? 글쎄 뭐가 불편할까요? 이거야? 이거야? 넌 이거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버튼이 이게 좀 다른 거. 이거는 뭐 근데 처음부터 이것만 타시는 분들은 상관없잖아. 그렇죠. 처음엔 어차피 이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보고 또 카마스터나 제네시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뭐가 불편하지? 딱히 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깔 게 있다고 하면 굳이 찾는다면 저는 가격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이러면 또 저 현바 녀석 뭐 또 실드 친다 뭐 이런 소리 100%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이 차가 갖고 있는 편의사양이나 성능, 고급감, 뭐 여러가지 그 상품성이 이 정도 상품성이 되는 차가 지금 타 브랜드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SUV의 2급으로 굳이 비교를 하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현재 굳이 찾아보면 EQS거든. EQS. 네. 근데 EQS는 1억 8천이에요. 근데 걔는 V12도 없어. 그리고 걔는 여기에 공간성이나 이런 것도 더 좁아 이게. 네, 공간도 더 좁고 다만 걔는 3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는 이거보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그먼트로는 이거보단 큰 차는 맞아요, EQS가. 근데 이 편의성이나 고급감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고급감은 뭐 벤츠에도 별로 떨어지는 게 없고, 사실 EQS는 좀 이 중국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너무 화려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화려한 거를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그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 누가 했는지 아니면 내가 한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절제된 화려함이 필요해요.
화려하지만 이 화려한 거를 나 화려해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치장하는 거는 아니야. 그렇죠. 예. 덕지덕지 치장하기보다 어떤 포인트에서 딱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래요. 이런 두 줄 라인 포인트 안에서조차도 스티치도 이렇게 두 줄을 딱 맞춰서 가 있고 이런 디테일들, 요건 BMW에서 잘하는 건데 이런 디테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스웨이드 감겨 있고, 물론 옵션이긴 합니다만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차 가격이 지금 9,160 정도인데 물론 여기서 보조금을 받고 하면은 이제 8,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죠. 아니다, 8,000을 못 받는구나. 500을 받을 거야. 왜냐면 보조금 최저 기준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8,50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8,500, 8,550, 뭐 8,500 이 정도 될 건데, 그럼 그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 뭐 이렇게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다채롭고, 거의 뭐 파일럿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운전 안 하는 수준까지 다 되고, 실내 고급감 좋고 조용하고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로드가 적용돼 있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고, 퍼포먼스도 이게 마력으로 환산하면 490마력이란 말이에요. 네, 부스트 모드를 키면. 부스트 모드는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계속 다시 키면 돼요. 네, 그 정도로 열 관리 제어가 잘 돼 있고, 지금 뭐 그냥 지금 일상 주행이었지만 온도 한번 볼게요. 배터리 온도가 떠 있을 거예요. 배터리 민맥스 25도 28도 정상 온도예요. 그러네요. 배터리 컨디셔닝을 통해서 가장 최저 배터리 온도, 그리고 지금 실외온이 오늘 29도입니다. 좀 덥습니다 지금 낮에. 네, 요 정도인데 충분히 이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잠깐 밟아 볼게요. 잠깐 이걸 제외하고 모드를, 드라이브를 스포츠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부스트 키고, 자 100. 아이고 그새 100이 넘어가네. 이런 어마무시한 토크와 출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뭐 여기서 할 그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게 드리프트 모듈이 있어요. 전기차로는 드리프트를 하기가 쉽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또 너 또 무슨 말장난이야, 또 저 새끼 또 공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려 그러지 라고 하시겠는데, 맞아요, 공학적으로 이상한 소리 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맞는 소리지. 그렇죠. 공학적으로 맞는 소리인데, 뭐냐면 전기차는 토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돼야 되는 게 뭐냐, 그립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야 돼요. 즉 지면과의 마찰력을 순간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의 뒷바퀴 굴림에 순간적인 토크로 갑작스러운 회전이 걸려야 접지력을 상쇄할 만큼의 그런 회전력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토크가 좋아야 돼요, 후륜 토크가. 근데 전기차는 후륜 토크가 웬만한 슈퍼카 못지 않습니다. 벌써 얘부터도 얘 토크가, 합산 토크가 람보르기니 우라칸보다 높을걸요? 높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립을 잃어서 드리프트를 시작하기는 쉬워. 그렇죠. 문제는 뭐냐, 유지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직결되어 있지 않아요. 구동 드라이브 샤프트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디퍼런셜 기어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가 많습니다, 단계가. 네, 그러다 보니까 내 구동력 자체가 온전히 100% 전달되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반응성 자체가 그립을 되찾는 그런 뭐랄까요, TCS를 끄더라도 그립을 안 되찾으려고 해. TCS를 끄면 그냥 꺼져, 내연차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TCS 끈다고 한들,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요, 특히 현대 그룹의 EGMP 베이스 차량들은 여러분이 TCS를 아무리 꺼도 이 기본적으로 모터 제어 알고리즘에 들어있는 요 컨트롤이라든가 범프 컨트롤, 그러니까 이 핸들링, 뭐 이 EHA, 뭐 이 트랙션, 이런 것들은 꺼지지 않아요. 그건 기본 알고리즘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이상한 움직임, 즉 드리프트라는 거는 차 입장에서는 이게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걸 잡아버려. 그래서 드리프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차량 알고리즘에서
이 사람이 드리프트를 하려는구나를 아예 인정하고 그것을 보조해주는 그런 출력 제어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모드가 있어요. 아예. 네, 드리프트 모드를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고속의 드리프트는 아니지만 가벼운 드리프트 정도는 서킷에서 즐길 수가 있고, SUV, 패밀리, 프리미엄, 럭셔리, 사실 CUV에 가깝지. CUV를 가지고 평소에도 뭐 넉넉한 출력으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서킷도 사실 탈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출력이고요. 접지력 트랙션 컨트롤도 훌륭하기 때문에 4륜으로.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야, 내가 만화에서만 보던 드리프트까지 아주 쉽게 내연기관으로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고, 그럼 너 아까 말하고 또 이상하잖아. 그 소리는 뭐냐면, 내연기관으로 학습을 하기가 없다. 사람이 드리프트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지. 배우고 나서는 쉽다 이거예요. 전기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이 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출력 값을 유지하다가 살짝이라도 떼면 회생제동이 바로 들어가잖아. 예. 그럼 트랙션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안 돼. 근데 그걸 허용해준다. 드리프트 모드를 켜면. 네. 오히려 차가 제어하네요. 사람은 학습을 다 했는데 드리프트 모드를. 그렇죠. 그게 전기차의 핵심이고, 항상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 전기차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고, 또 독일, 유럽 전기차들이, 유럽 내연차 브랜드들의 전기차들이 저희한테 생각보다 공학적으로 좋지 못한 평가를 많이 듣고 있죠. 심지어 그 뭐 본의 아니게 뭐 일부 차종 같은 경우는 대차게 저희가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R&D에 투자하는 비용이나 이 어떤 행동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이런,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모터 제어의 디테일한 트랙션 제어들을 위해서 연구실끼리 자체적으로 학술대회를 엽니다. 내부에서. 네, 분기별로 학술대회를 열어요. 장난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번에 연구장학생 모집을 대거 확장했고요. 네, 미리 인재들을 확보하겠다 우리가. 네. 그래서 각 분야에 뭐 특히 모터 제어나 인버터, 특히 이제 인베디드 제어 솔루션 분야 이쪽에 연구 장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당분간 제가 생각할 땐 현대와 제네시스, 뭐 기아, 그러니까 아이오닉, EV 시리즈, 그리고 이 제네시스의 전동 모델들, 이 차량들의 기세가 당분간은 꺾일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